새벽 3시 43분. 누군가 머릿속에서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그대로 다시 매트리스 위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떠도 방안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더듬더듬 손을 뻗어 협탁 위 핸드폰을 찾았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몇 번이나 놓쳤습니다. 겨우 아들 민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귀에 익은 연결음이 길게, 너무나도 길게 이어졌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푹 잠긴 목소리엔 숨길 수 없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다. 민준이 좀... 어머님,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새벽 4시 다 돼가요. 저희 제주도 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 아무래도 응급실에 가야 할 것 같다. 수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정말로 심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또 외로우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밤중에 달려갔는데 괜찮으셨잖아요. 맘치로 얻어맞는 듯한 두통에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님, 듣고 계세요? 그냥 119 부를게. 네, 그렇게 하세요. 저희 비행기는 내일 저녁이에요. 정말 큰일 아니면 다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애들이 겨우 잠들었는데 깨면 큰일 나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혼자 힘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구급 대원들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했을 때 제 정신은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새하얀 형광등이 흐릿한 시야 속에서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 연락처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들이 제주도에... 다른 가족분은 없으시고요. 다른 가족? 남편은 10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친정 부모님도 그보다 훨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들과는 남편 장례식 이후로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없어요. 간호사의 눈빛에 스치는 안쓰러움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 이재현이라는 이름표를 단 의사가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이 혈압이 220에 110까지 올랐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뇌혈관이 터질 수도 있는 고혈압성 위기였어요. 최근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스트레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까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은평구의 낡은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민준의 전세금 5천만 원을 보태주고 남은 돈으로 그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빌라에 작은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엄마가 가까이 계시면 저희도 좋고 애들 봐주시기도 편하잖아요. 민준이의 그 말이 그때는 세상 가장 큰 효도처럼 들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연이가 복직하면서 돌진한 손녀 지우를 아침 7시에 데려다 주면 저는 저녁 7시까지 아이를 돌봤습니다. 손주 서준이가 태어나면서 제 하루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지우 유치원 버스 시간에 맞춰 준비시키고 서준이 이유식 먹이고 기저귀 갈고 업어서 채우고 그래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지우가 처음으로 한미라고 불렀을 때 서준이가 제 품에 안겨 첫 걸음마를 뗐을 때 그 기쁨이
모든 고됨을 녹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당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지우 학원 시간표예요. 서연이가 내민 A4 용지에는 월요일 영어, 화요일 피아노, 수요일 미술, 목요일 태권도, 금요일 수학, 빈틈없는 스케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 넘는 학원비는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서준이 문화센터 수업까지 합치면 2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네. 대기업 과장인 민준이는 늘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야 주식 투자로 수천만 원을 날린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그저 사는 게 빡빡한가 보다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집 팔고 남은 돈은 그렇게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균열은 작년 추석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올해 추석은 저희끼리 조용히 보내려고요. 추석인데 다 같이 모여야지. 시댁 식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비행기표도 이미 끊었고요. 그럼 나는? 어머님은 편하게 쉬세요. 명절마다 음식 하시느라 힘드셨잖아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명절, 제 생일, 심지어 크리스마스에도 저는 편하게 쉬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할 땐 아니었습니다. 엄마, 소연이 차 바꿀 때 보태줄 수 있어? 어머님, 지우 영어 캠프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의 무늬를 보고 있으니 지난 1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정작 내가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내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경 씨라는 젊은 간호사가 병실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어르신, 아드님 아직 안 오셨어요? 제주도에 갔다고 하네요. 아이고, 그럼 며느님이라도 같이 갔어요. 미경 씨가 잠시 말을 잃더니 제 머리맡에 물컵을 채워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평생 자식들 위해 사셨는데 마지막 병원에는 늘 혼자 계셨죠.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은 아니더라고요. 피가 섞였다고 무조건 가족도 아니고요. 진짜 가족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래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벨 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서연이한테 얘기 들었어. 병원이라며. 이제 오는 길이니? 아니 엄마, 여긴 제주도잖아. 바로는 못 가지. 그나저나 날씨는 정말 좋다. 애들이 신나서 난리야. 나 혈압이 220이었단다. 뇌출혈 직전이었대. 그래? 약 잘 챙겨 먹으면 되지. 우리 내일 저녁 비행기로 가니까 태어나면 집에 가서 푹 쉬고 있어. 민준아, 지우가 부르네. 엄마, 이때 통화해. 끊어. 전화는 야속하게 끊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서럽다기보다는 허무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오후에 폐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집에 들어와 가장 먼저 한 일은 벽에 걸린 달력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들, 민준이 생일, 서연이 생일, 지후 생일, 서준이 생일, 결혼기념일, 그 모든 날들을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퇴원한 지 4월째 되던 날 민준이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피곤해서 자고 있었어. 민준이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늘 손주들 장난감으로 발 디딜 틈 없던 거실이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장난감들은 전부 큰 박스에 담겨 베란다 고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장난감 다 어디 갔어? 치웠다. 왜? 애들 오면 가지고 놀아야지. 이제 여기 올 일 없지. 민준이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오지. 언제? 명절에도 안 오고 내 생일에도 안 오는데. 아, 그건 서연이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 며느리는 예민하고 나는 무딘 사람이라 늘 괜찮았지. 민준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흑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모르는 걸까? 모르는 척하는 걸까? 김장 얘기하러 온 거 아니냐? 그것도 있고 올해는 못한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는다. 엄마가 안 하면 우린 어떡해. 서연이는 김치 같은 거 담글 줄도 몰라. 그럼 배워야지. 요즘은 유튜브만 봐도 다 나오더구나. 민준의 얼굴이 폴개졌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나도 이제 내년이면 64이다. 언제까지 너희 뒤치다꺼리만 하고 살 수는 없어. 뒤치다꺼리? 엄마, 말이 좀 심하다. 우리가 언제 엄마한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 전세금 5천만 원 누가 보태줬니? 서연이 차 살 때 2천만 원은? 애들 학원비 매달 200만 원씩은 누가 냈고? 네가 주식으로 날린 돈 메꿔준 3천만 원은 기억나지 않니? 민준이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주고 싶어서 준 거였잖아. 그래, 주고 싶어서 줬지. 내 가족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안 주고 싶어졌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런데 왜 김장은 못 해주시겠다고 하세요? 저희 김치 다 떨어졌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다. 서연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도 참, 저희가 나중에 어머님 안 모실 것도 아니잖아요. 서로 돕고 사는 거죠. 내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너희는 어디서 뭘 했지?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이미 예약한 거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듣긴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위급했으면 저희가 왜 안 갔겠어요? 혈압이 220이었다.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이었단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괜찮으시잖아요.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지우랑 서준이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할머니가 안 계시면 애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겠어요. 그럼 네가 회사를 그만두든가 사람을 써라. 서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제가 왜요? 저도 제 일이 있는데? 어머님은 그냥 집에서 애들만 봐주시면 되잖아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이 있다. 민준이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예전처럼만 해줘. 우리가 다 잘할게. 예전처럼? 나는 돈 되고 몸 되고
너희는 명절마다 여행 다니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요, 여보. 어머님이 지금 잠시 편찮으셔서 그런가 봐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두 사람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그날 밤 서연이에게서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운다. 가족인데 왜 이러시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우와 서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서연이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와락 달려와 내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서준이도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안 봐줘요? 할머니 없어서 심심해요.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이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어머님, 저희 어른들 문제는 나중에 풀더라도 애들한테 상처는 주지 말아야죠. 그래, 아이들은 언제든 와도 좋다.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봐줄 수는 없어. 그럼 애들은 누가 봐요? 돈 주고 사람을 구하던가 네가 일을 그만두던가 해야지.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왜 제 경력을 포기해야 해요? 그럼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하니? 서연이는 아이들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얘들아. 할머니는 이제 우리가 싫으신가 봐. 지우가 울면서 나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우리 버리는 거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문을 닫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으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심장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사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의 엄마였습니다. 사부인, 잘 지내시지요? 사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서연이가 전화해서는 어머님이 애들도 안 봐주시고 김장도 안 해주신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하나뿐인 아들랜데 좀 도와주셔야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돈께서는 서연이 안 도와주세요? 저는 부산 살잖아요. 멀어서 마음뿐이지요. 그럼 사돈께서 서울로 오셔서 손주들 봐주시면 되겠네요. 외할머니가 봐주는 걸 애들이 더 좋아할 텐데요. 사부인은 당황했는지 허참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또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장모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어? 장모님이 엄마 이상하다고 병원 가보라고 하시던데. 그래, 나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찾아와라. 엄마 진짜 왜 이래? 돈이 필요해서 그래? 용돈 올려줄까? 돈 필요 없다. 그럼 도대체 뭘 원하는데? 아무것도 안 원해. 그냥 날 좀 내버려 둬. 민준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회사에서도 죽겠는데 집에서까지 이러면 내가 기댈 곳이 없잖아. 너만 힘드니? 나는 안 힘들어? 너희 애들 봐주고 살림해주고 돈 대주느라 내 인생은 없었는데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어? 그 말에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엄마, 나가라고! 민준이를 몸 밖으로 내쫓고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후 가족 카카오톡 채팅방이 폭탄을 맞은 듯 시끄러워졌습니다.
서연이가 올린 장문의 글을 시작으로 작은아버지, 고모, 사촌 형님까지 돌아가며 저를 타박했습니다. 형수님, 왜 그러세요? 언니, 며느리한테 잘해야지. 가족끼리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 집들이 해. 꼭 와야 해. 안 오면 나 진짜 서운할 거야.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언제 와? 손님들 다 기다리고 있어. 안 간다. 뭐? 엄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들 집들인데. 내가 이사할 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너희는 제주도 여행 간다고 바빴지? 나는 가족 아니었니? 민준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됐으니 즐거운 시간 보내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와 서연이 그리고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손님들 다 와 있는데 시어머니가 안 오시면 저희 체면이 뭐가 돼요? 내가 언제 간다고 약속했느냐? 가족이면 당연히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희 가족 아니었잖니? 병원에 혼자 있어도 여행 갈 때도 늘 나만 빼놓았으면서. 서연이가 핸드폰을 꺼내 스피커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집들이에 안 오신대. 나 어떡해? 수화기 너머로 사두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며느리 집들이에 안 오는 시어머니가 다 있단 말이니? 참 이상한 분이시네. 서연이가 저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다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안 오실 거예요? 안 간다. 문을 닫으려는데 지우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같이 가. 지우가 할머니 자리 맡아놨단 말이야.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지만 서연이의 표정을 본 순간 다시 굳어졌습니다. 미안하다. 할머니는 오늘 못 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봤지? 할머니는 우리가 싫으시단다. 그날 밤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한테 정말 실망했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저는 답장했습니다. 나도 네가 그런 놈인 줄은 몰랐다. 신기하게도 그 모든 소란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저는 몇 년 만에 가장 상쾌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머리를 짓누르던 두통도 사라지고 몸도 가벼웠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고 살까? 평생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다 보니 정작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 동네를 걸었습니다. 문화센터 앞에 붙은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현수막이 눈아들어 왔습니다. 댄스 스포츠, 그림 그리기, 요가, 노래교실.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상냥하게 마주해 주었습니다. 어떤 수업 찾으세요, 어머님? 그냥 좀 구경 좀 하려고요. 아, 그러세요. 요즘은 그림 그리기랑 댄스 스포츠가 인기가 많아요. 그림 그리기. 학창 시절 미술 시간을 좋아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림 그리기,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수강 신청을 하고 나오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배추와 무, 젓갈 같은 김장 재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김장 재료 사단 왔어요. 이번 주말에 김장 하시면 저희가 가지러 갈게요. 서연이라는 메모와 함께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재료들을 전부 아랫집 영희 씨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언니, 이거 비싼 건데 정말 괜찮아요?
그럼 우리 집은 이제 김치 사 먹기로 했어. 영희 씨와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영희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언니가 너무 잘해줘서 그래. 요즘 사람들은 잘해주면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아더라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언니 인생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화요일 첫 그림 수업이었습니다. 뭘 그릴까 고민하다가 그냥 까만색 크레이파스를 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 그리고 보니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 앞에 작은 사람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멋쟁이 할머니가 제 그림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그림이 되게 외로워 보이네.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 같아. 그분은 정임 씨였습니다. 아들 둘을 다 유럽으로 보내고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임 씨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나도 처음엔 아들들한테 매달렸어. 근데 어느 날 깨달았지. 걔들은 걔들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다는 걸. 서운한 건 서운한 거고 내 인생이 불행해져서는 안 되는 거더라고.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영희 씨와 요가를 하고 정임 씨와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며 일주일이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정임 씨가 제안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제주도 가요. 맨날 아들네만 보내지 말고 우리도 한번 가보자고. 생각해보니 아들네는 그렇게 자주 드나들었어도 저는 평생 제주도 땅 한번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로 떠나기 전날 민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주도 가니 며칠 연락 안 될 거다.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뭐? 엄마가 제주도는 왜 가? 놀러 가지 왜 가겠니? 누구랑? 돈은 있어? 친구랑. 내 돈으로 내가 가는데 네가 보태줄 거 아니면 상관 말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주도는 꿈만 같았습니다. 성산일출봉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지난 세월의 서름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벅찬 감정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임 씨와 흑돼지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평생 며느리 눈치, 아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마셔본 적이 없던 술이 달았습니다. 정숙 씨,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이게 바로 청춘이야. 60 넘어서 시작하는 진짜 청춘. 그 말이 맞았습니다. 20살 때도 30살 때도 이렇게 자유로운 적은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의 딸, 아내, 엄마, 시어머니였지 박정숙은 없으니까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지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핸드폰으로 몰래 했어. 엄마 지금 씻고 있어. 그랬구나. 우리 지우 잘 지냈어? 아니, 할머니 보고 싶어. 엄마랑 아빠 맨날 싸워. 할머니가 돈 안 줘서 그렇대.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그때 수화기 너머로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지우, 너 지금 누구랑 통화해? 전화는 황급히 끊겼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준이가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누르는 대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집 앞인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문을 열어주자 한 달 만에 본 아들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정말 몰랐어요. 엄마의 시간, 엄마의 돈, 엄마의 마음을 너무나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이제 알았느냐? 네, 서연이랑도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희가 엄마한테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걸요.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시 가족으로 지내고 싶어요. 엄마 얼굴 보고 밥도 같이 먹고요. 저는 한참 아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조건이 있다. 첫째, 다시는 나를 너희의 지갑이나 보모로 생각하지 마라. 둘째, 서로의 삶을 존중해라. 나도 너희 부부의 삶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라. 셋째, 도움은 내가 해주고 싶을 때 내 능력 안에서만 할 것이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민준이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윽고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일주일 뒤 서연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서 어머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서연이는 거실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애들 키우는 게 버거워서 어머님께 너무 기댔어요. 그게 어머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는 생각 못하고 제 입장만 내세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거리가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뜨겁지도 얼마 전처럼 차갑지도 않은 서로를 존중하는 적당한 거리. 한 달에 한두 번 제가 먼저 지우랑 서준이 보고 싶네 하고 연락하면 그때 손주들을 만났습니다. 하루 종일이 아니라 딱 서너 시간, 가장 예쁜 모습만 볼 수 있을 만큼만. 명절에는 각자 보내고 그 다음 주에 다 같이 외식을 했습니다. 김장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 새로운 규칙이 되었습니다. 문화센터 댄스 스포츠 수업에서 박진수 씨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그분은 춤을 추며 우울함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편한 친구가 되어 가끔 차도 마시고 춤도 추며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크리스마스에 우리 봐서 다 같이 저녁 먹자. 그래, 진수 씨도 같이 가도 괜찮겠니? 잠시 망설이던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모시고 와. 크리스마스 저녁 오랜만에 아들네 집이 북적했습니다. 진수 씨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지우는 내 무릎에 앉아 제잘거렸고 서준이는 진수 씨에게 진짜 할머니 남자친구예요? 하고 모두를 웃게 했습니다. 서연이가 케이크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야말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원래 가족이었잖니. 아니요. 그런 가족 말고요. 서로 존중하는 가족이요. 그래, 그런 가족이 되자꾸나. 촛불을 끄는데 눈물이 맞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크리스마스였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닌 나로 이 자리에 앉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서연이가 건네는 따뜻한 찻잔도, 진수 씨의 다정한 눈빛도 모두 온전히 나의 것이었다. 새벽 3시에 그 전화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들의 세상에 갇혀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 지독했던 두통과 외로움이 역설적이라도 나를 구원한 셈이었다. 내 인생이라는 새하얀 도화지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색으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다. 이게 바로 새벽 3시의 전화로 시작된 진짜 내 인생 이야기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인생 이야기 좋아요랑 구독하기, 댓글, 알람 설정 해주세요.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계속됩니다.